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쟁 시리즈의 첫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페르시아 전쟁과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입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민주주의일 겁니다. 그렇죠? 아크로폴리스, 아고라 그런 데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를 했었죠. 그런데 민주주의의 발달에 가장 영향을 끼친 요소는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의 철학, 아니면 플라톤 같은 사람의 가르침,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의 발달은 의외로 군사 발전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폴리스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옛날 고대 그리스가 폴리스라는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폴리스는 이제 그리스의 인구가 급증하니까 식량이라든가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서로 마을끼리 침략하고 뺏고 빼앗는 그런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군사 공동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요, 누가 나라를 지켰을까요? 누가 자기 도시국가를 지켰을까요? 네,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귀족이 됩니다. 이들을 바실레우스라고 불렸는데요. 이때는 기병이 주된 어떤 병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 비싼 거 아시죠? 그리고 무기도 옛날에 나라가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탈 수 있고 스스로를 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실레우스라고 불렸는데 그들이 도시국가를 지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귀족이 되고 또 나라를 지키니까 국정에 참여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고대 그리스는 귀족정으로 이 정치 체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병이 창을 들고 말 타고 돌격하면 엄청난 파괴력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술 변화가 일어납니다. 잘 생각을 해보니까 혼자서 내가 칼 들고 이 기병을 막지 못하지만 여러 명의 일렬을 서서 긴 창을 들고 같이 누구도 도망가지 않고 서 있는다면 이 기병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약간 어려운 말로 중무장 보병 밀집 대형, 팔랑스라는 그런 중무장 보병 밀집 대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병에 비하면 창만 있으면 돼요. 아주 긴 창, 그리고 약간의 무장.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이제 소수의 바실레우스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시민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들이 참정권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사를 아마 배우셨다면 솔론의 개혁이니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이니 그런 걸 배우셨을 텐데 사실 이런 개혁은 이런 배경,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군 복무를 하게 되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면서 이런 개혁들이 일어나 이전에 비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정권을 갖게 되는 과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폴리스를 위해 싸우는 사람은 누구나 참정권을 가져야 된다는 원칙이 이제 일종의 커먼센스, 상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 그리스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아테네 같은 경우는 해군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해군은요, 심지어 무기가 없어도 노만 저어도 해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참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 무장을 할 요만큼의 어떤 재력이 없는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들도 이제 아테네의 시민으로서 국정에서 당당하게 한 표씩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테네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특히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발달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의 가르침, 그들의 철학 사상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이런 군사 기술의 변화, 전술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 뒤에는 이런 군사력의 발달이 가져온 제국, 그리고 제국이 제공해준 어떤 자금, 그리고 시민들이 국정에 참여할 때 노동을 할 수 있는 노예, 이런 것들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무장 보병이 아테네 그리고 그리스 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결국 판명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와의 전쟁이었죠. 우리가 이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아마도 페르시아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는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때 있었던 마라톤 전투일 겁니다. 마라톤은 그리스 근처의 평야 이름입니다. BC 490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약 2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이 아테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 근처에서 이때 아테네 병사가 2분의 1도 안 되는 11,000명 정도가 이 거대한 페르시아 군과 맞서 싸우게 되죠. 이때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스파르타는 자기들의 종교 제사가 있다는 핑계를 대고 도와주지 않아서 아테네군이 홀로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 그런데 이 병력으로 보면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테네가 결과적으로 대승을 거둡니다. 일단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평야가 바닷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닷가 앞에 평야가 있는데 그 뒤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등지고 아테네의 중무장 보병이 쫙 일렬로 서 있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군의 기병대가 돌격을 하고 싶어도 돌격할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좁았습니다. 즉 페르시아군은 주 병력의 기병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테네군이 이 중무장 보병으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감싸서 페르시아군을 압박을 해서 페르시아군은 정말 제대로 칼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서로 낑겨가지고 정말 압사당할 그럴 정도로 압박을 받다가 아테네군이 완전히 나중에는 동그랗게 감싸서 아테네 중무장 보병이 계속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면서 페르시아군을 결국 압살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라톤 전투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아테네의 중무장 보병 밀집 대형이 페르시아의 그 기병 중심의 군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아테네에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전령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전령이 아테네에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약 40km가 넘는 거리를 뛰어가서 아테네 시민에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고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건을 기념해서 만든 경기가 바로 지금도 우리가 올림픽의 꽃이라고 부르는 마라톤 경기입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몇 가지 중요한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구 고전 문명이 보존됐다는 것이죠. 아마 혹시 페르시아가 이겼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플라톤이나 아니면 소크라테스 대신 함무라비 법전 그런 거를 기억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하고 역사를 배울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서양 문명의 원천인 고대 그리스 문명이 일단 보존되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전쟁의 어떤 의의고요. 두 번째로 민주주의가 보존이 됐죠. 이때 만약에 페르시아가 이겼다면 지금 우리는 옛날에는 고대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민주정이라는 것을 했었대 라면서 약간 깔깔깔거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상한 사건으로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 결국 아테네가 번영을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아테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주주의의 집정 민주주의가 꼽히게 되고 아테네가 거대한 해군을 운영함으로써 지중해 동부 지역을 사실상의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고 거대 제국을 운영하는 그런 아테네와 그리스 도시국가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이후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정복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그리스와 페르시아 그리고 서양 고대 문명과 그리고 동양의 오리엔트 문명의 충돌은 결국 서양 고대 문명, 그리스 국가들의 승리로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슈만 좀 던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쳐볼까 합니다. 1989년에요. 1989년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빅터 데이비스 헨슨 교수가 The Western Way of War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서양식 전쟁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책을 쓴 이유는 사실 우리가 많이 던져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즉 서구가 지금 우세한데 여러 가지로 우월한데 그 우위의 근원이 군사력에서 온 게 아닐까. 그리고 서구의 군사적 우위가 바로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과 답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헨슨 교수가 꼽은 몇 가지 서구적 전쟁 방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병이 아니라 대규모 보병이 만나서 아주 치열하게 싸워서
단판 승부를 본다는 것이죠. 보병의 정면 승부.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시민군의 등장. 여러분 사실 페르시아군은요 용맹했지만 사실 페르시아 전제군주의 신하, 신민 또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리스인들은 수가 적을지언정 자기 재산 그리고 자기 생명, 식구를 지키기에 나선 시민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대 로마 제국도 초기에는 시민군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웠죠. 이런 시민군의 등장도 서구의 전쟁 방식이 되게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에 기반한 서구의 대규모 군대 및 무기 발달이 이런 서구식 전쟁 방식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헨슨 교수는 꼽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성공, 아시아의 실패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바는 아니다. 그래서 서구인들이 해전에서 그리고 육전에서 우세를 점하게 된 것은 생각보다 최근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고대 그리스 전쟁을 배워서 고대 그리스인들의 어떤 전술의 뛰어남 때문에 서구의 어떤 우월함, 서세 동점을 어떤 예정론적으로 이해하는 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오히려 좀 집중하셨으면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발전에 군사적 전술 발전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중무장 보병 밀집 대형이라는 것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전술 변화였는데 왜 다른 곳이 아닌 고대 그리스에서 꼽혔을까? 마지막으로 서세 동점의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꼭 군사적 요소에서만 찾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면서요.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